오늘의 플러스, 우리 증시에 대한 우려, 그 실체와 하반기의 흐름을 전망해 봅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이라고 해야겠죠. 예,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우리 증시가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갈팡질팡인 것 같습니다. 네. 상승했다가 하락도 하고 이런 불확실성의 배경 뭘까요? 일단 시장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가장 큰 힘은 어떻게 했던 간에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소위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겼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고 이에 호응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이끌어온 거는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외국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이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관세 이슈가 우리의 항상 시장을 압력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어찌 됐던 간에 소위 투자 협상이라는 난항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디까지 뭐 어떻게 될다 이런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야 우리가 그 정도 달러가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협상이 된다는 거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화가 너무 약해진 거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사그러지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돈이 나가고 있고 기업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국내에 하기보다는 해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달러 원의 레벨 자체가 좀 약간 올라와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살 수 있어? 뭐 이런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더기다 제일 중요한 건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뭐 연휴가 길면 놀러 가면 다 좋은 마음도 들겠지만 또 투자자들의 마음은 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거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은 항상 땡겨서 할인을 시킵니다. 시장을. 그러한 국면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연휴 전에 그러한 좀 변동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도 안 됐고 그것 때문에 큰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주목하게 된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거버넌스적인 개혁. 그게 우리에게 주목도를 높이는 요인이었으니 만약에 관세 협상만 원만하게 타결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 증시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어쩌면 직장인들이거든요. 뭐 외국인들이 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소위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롤 중에 하나는 평가입니다. 평가. 그러면 올해 한국 증시가 굉장히 상승률이 최상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증시를 사실 지난 몇 년간 외국인들이 좀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비중을 아예 늘리지 않은 곳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4분기에는 2026년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새로 하는 시기인데 아마도 한국을 그 바이리스트에 상당히 비중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봐요. 근데 더 제일 중요한 건 뭐 사회자님께서도 경제학을 전공하셨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익이라든가 뭐 경기라든가 이런 펀더멘탈이 있는데 거의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거 있어요. 뭐 PR을 곱해지던 어떤 이걸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확장해 줄 거냐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돈은 계속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되게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미국과 중국의 이 두 나라의 통화 사이클은 약간 달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보다시피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고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둘이 경기 사이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미국 두 나라가 같이 금리를 내릴 때 같이 돈을 풀 때의 특징이 뭐냐? 위기 터졌을 때예요. 뭐 코로나 때나 금융 위기 때 서로 그때는 세계화 시대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줬던 건데 이번에는 금융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돈을 풀었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미국과 두 나라가 서로 갈라지기 때문에 돈을 푼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을 안 하다가 제조업을 다 재구축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고 중국은 미국보다는 자체적인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돈을 쓰고 있고 여하튼 돈은 계속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돈을 풀고 있고 유럽도 돈을 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분명히 앞으로 남은 아마 4, 5년의 시간은 어쩌면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인플레 위협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자산 가격 인플레가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어쩌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투자는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죠. 전 세계를. 이 돈을 갖고. 그러다 이제 한국을 딱 바라보면 유독 싸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독 싼데 뭐 싸다고 다 좋나요? 싸한 게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 시각에는 일본이라는 경험치가 있거든요. 일본이 아베가 집권한 이후에 2014년부터 굉장히 거버넌스 개혁을 했었어요. 우리가 좀 다른 경로로 갔지만 한 워렌 버핏이 한 18년, 19년인가 미국의 일본의 상사 주식 샀고 지금도 그 버크셔에 대해 비중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들이.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소위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증시에 동참 못했던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주식 경제가 매력이 없었음에도 거버넌스 개혁만으로도 거의 4배, 5배가 갔는데 한국도 거버넌스 개혁을 한다?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정량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한국도 비중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매우 강해져 있다는 거를 건너 저도 듣고 있고 최근 들어 한국 방문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저도 오래간만에 손경제에 나왔는데 물론 한국 경제가 좀 매력이 적어지고 뭐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한국이 싸다는 인식이 있고 그 싸다는 것을 발화시키는 어떤 촉매제로서 거버넌스 개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는 구간이 아마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 최소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장이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우리 증시에 대한 버팀목들은 굉장히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증시 아직까지는 좀 굳건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라는 전망 많은 분들이 믿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또 중요한 대목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플레 걱정도 되는 상황이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진 거라고는 월급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서민들. 이 서민들 입장에선 결국 이렇게 돈만 풀면 내 월급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실물 가치,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가치만 올라가는데 그럼 더 적극적으로 투자라도 해야 부족한 수입을 벌충할 텐데 중요한 얘기 해 주셨어요. 지금 증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세미 돈잔치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지? 이 물론 기업의 실적이나 성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증시 흐름에 비해서는 미비하거든요. 영국도 증시 날아가고 독일도 날아가고 일본도 좋고 근데 다들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보면 미비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뭐 무슨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에 자칫 돈 넣었다가 이거 조그만 유동성 증시에 내가 큰 낭패 보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에겐 뭐라고 조언들 많이 해 주세요? 그게 물론 기업 주가라는 건 이익의 함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익이라는 거는 약간 회계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주단위의 주단위. 그러니까 결국 순이익이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EPS라고 하죠. 그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만큼.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기업이익이 계속 크게 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가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죠.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의 정책이 기업들이 돈을 갖고 이제 돈을 나눠주거나 뭐 주주 환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본이 효율화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저는 그거의 가치의 복원만으로도 주가가 뭐 그냥 밸류에이션 개념을 말씀드리면 한 1.3배만 가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이 시작됐고요. 다만 그렇다고 기업이익이 중요하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시장 내에 사야 될 기업들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쏠림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쪽으로 많이 돈이 쏠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의 상당수가 결국은 IT 투자거든요. 알다시피 우리가 미국은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로 알고 있지만 소위 GDP 대비 PC 개인 소비 지출 비율과
GDP 대비해서 미국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IT 투자 그 비율을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입니다. 제가 세미나 할 때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데이터인데, 근데 미국은 현재 엄청난 투자 수요로 이끌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도로 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위 첨단 산업 투자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쩌면 우리의 부속품인 기업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전력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지만 일단 당장 필요한 게 초고속 변압기 같은 거잖아요. 미국의 전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필요해졌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기업 중에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해지고 뭐 이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더 외국인들이 선호할 확률이 높죠.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국내적으로 뭔가 사업을 벌려야 될 거 아니야. 정부에서 돈을 써가지고 어찌했던 간에 성장을 만들어내야 아까 말했던 이익으로 연결되던 매출이 나오던 고용을 하던 소위 GDP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도 돈을 어디다 쓸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소위 AI 생태계에 돈을 많이 쓸 겁니다. 그에 관련된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 국내의 어떤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할 확률이 높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같이 좋아지는 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그 소위 유동성은 있는데 그 유동성이 뭔가 선별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러한 흐름은 사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개인 간에도 나타날 것이고 부동산 간에도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소위 극심한 어떤 차이의 벌어짐, 이거를 생각하신다면 기업을 바라볼 때 투자하실 때도 선별할 종목들이 좀 더 고르기 쉽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증시의 주요한 흐름의 어떤 뭐랄까요? 설명 키워드는 모두 딱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런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 그리고 투자, 돈의 흐름의 변화로 유발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거버넌스 개혁은 전방위적인 어떤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거버넌스적인 개혁의 힘발로 나름대로 쏠림 현상에서 비껴간 종목들도 그래도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는 있는 건가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당장 그렇게 막 확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버넌스 개혁을 하는 주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소위 말하는 현금이 있어야죠. 뭐 배당과 자사주를 뭐 환원을 하면 현금이 있어야죠. 현금이 있어야 되고 뭐 투자라도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어찌 보면 거버넌스 개혁이 가져온 건 뭐냐면 거버넌스가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이거든요. 의사결정이 지금까지 그냥 오너 일가들의 어쩌면 구미에 맞춰서 결정된 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치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시장에서 아주 면밀하게 그걸 까탈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막 기업들이 마음대로 돈 함부로 쓰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기업들을 되도록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은 어쩌면 논의 지역에 머물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중 표제 의무가 됐던 기업들도 자산 2조 이상 기업이었거든요. 너무 크죠. 근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좀 기업들의 차별화 부분은 가속화되고 좀 온기의 확산도 굉장히 제한될 것 같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묘한 게요. 뭐 저도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워낙 그 사회자님 전문가시니까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지역은 계속 좋은데 안 좋은 지역은 너무 안 좋잖아요. 뭐 시행사가 부도나는 것도 나올 정도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어쩌면 비슷한 모습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그 증시 거버넌스 개혁, 여기에 장점들도 많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알토란 같은 기업들 공격하고 경영권마저 탈취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미국의 주주자본주의가 왜 승리했을까? 역사를 좀 되살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이런 소위 주주자본주의가 시작되다 봐요. 영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1980년에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알죠. 고든 게코가 나와서 주총장에서 너희들 이 사진 보고 너희들이 우리 돈 갖고 함부로 썼지. 그게 어쩌면 80년대 시장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미국의 주주자본주의예요.
미국은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다 넘어가기도 했어요. 예. 일본 자본이 공격할 때는 일본이 다 소유를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걸 다 미국 기업인 거예요. 네, 네. 저는 투기 자본의 한 주이든 개인 소수처자의 한 주이든 오너의 한 주이든 그게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주주자본주의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부작용도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작용은 뭐였죠? 우리가 워렌 버핏 서점에 가면 책이 많지만 그분이 주창했던 가장 큰 개념은 소위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예. 브랜드라든가 예. 뭐 이런 게 있었지만 하여튼 FCF 그러니까 현금을 보자는 개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순이익이 아니라 현금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주 환원도 할 수 있고 뭐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버핏이 애플 투자했을 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뭐 애플이 앞으로 미래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말 안 했어요. 예. 애플은 봤더니 번 돈을 상당수를 주주 환원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주주의 돈이라는 걸 강조한 게 바로 버핏의 투자인 거예요. 예. 한국에서는 기업이 어떤 돈을 받아서 현금이 쌓여 있으면 우리 돈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이 돈은 사유화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부작용들을 얘기하지만 부작용은 뭐냐면 투자를 못하게 한다 했죠. 네. 근데 그 투자의 상당 부분이 자사주를 사더라도 자사주는 원래 그 주주들의 돈을 갖고 사는 건데 그래서 소각해서 주주가치 올려주면 좋을 텐데 네. 자사주로 경영 방어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투자들도 사실 돈이 되는 투자를 해야 ROE가 올라올 텐데 예. 그 투자의 상당수가 계열사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어쩌면 엄원대 돈들을 쓰니까 예. 그런 게 막아지는 게 과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못해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설득을 해야겠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무슨 다 돈을 돌려달라고 그래요. 예. 일단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투기 자본의 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러면 투기 자본에 따르지 않게끔 주주들이 소위 지배 주주들이 소수 주주를 설득해야겠죠. 이제부터. 그렇네요. 그게 옳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예. 어떤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그게 옳은 거지. 그냥 투기 자본의 주식은 그러면 투기 자본이니까 너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주주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를 뭐 옹호하겠다가 아니라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그리고 뭐 또 약을 쓸 때 한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왔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네. 쌀까? 이게 안 돼서 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처방을 받고 있어요. 약이 부작용이 좀 있겠죠. 예.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 전체적인 세력이 좋아지고 나아진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시 거버넌스 개혁은 일부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세적으로 우리 증시를 더욱더 건전하게 만드는 활력이 된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일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작용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의 거대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흔들어대서 그걸로 단기간에 어떤 차익을 실현해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선 국민연금 말고도 우리가 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또 다른 돈주머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지금 퇴직연금공단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다니던 분들이 401k를 상당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해놨다가 예. 나중에 결국은 그걸로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런 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제도적인 걸 떠나서 개인들의 자산 배분이 좀 더 국내 증시를 좀 경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거버넌스를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거버넌스가 뭐 이사회 독립성이다 뭐 이런 약간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거라고 저는 안 봐요. 그냥 거버넌스라는 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자본을 어떻게 배치하는 권한을 누가 갖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네. 우리 주시장이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인데 네. 싼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 권리가 내게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국내 투자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번 들어왔다가 다 실망하고 아마 2022년에 계속 한국의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저는 좀 그 흐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저번에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에서 뭐 국내 연기금들에 대한 어떤 제한도 줬죠. 예. 결국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좀 더 돈이 들어와서
아니면 또 연기금도 뭐 주식을 한국 증시의 가치를 좀 재평가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뭐 외국인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장이 아니길 좀 바랍니다. 근데 현재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밖으로 나오고 예.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들어오고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옳은지를 떠나서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를 여쭤봤다면요. 이번에는 조금 세부적인 업종별 상황들을 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당연히 반도체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 네. 하반기 실적은 어떨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이 실적 대비 증시 분위기는 또 어떨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적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편한 자리가 됐으니까 이제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좀 강조드리면 마치 얼마 금액은 이건 좋은 숫자고 이건 나쁜 숫자고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예.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실적은 내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분기는 뭐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도 반영되니까 예.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까를 큰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뭐 버핏이 적당히 맞추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정확히 숫자를 해서 틀릴 바에는 예. 적당한 추측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커지는 시장들이 막 보여요. 예. 반도체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쩌면 뭐 HBM이라는 분야만 커졌는데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IT가 반도체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갑자기 디스플레이 업종도 엄청 올라옵니다. 예. 다 요새 농담처럼 LG 디스플레이에 직장 다니시면 물어보시면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게 이유가 트럼프 때문이에요. 예. 트럼프가 중국을 자꾸 막아버리니까 중국이 생산에 빠지게 되니까. 네. 아까 말했지만 서로 갈라쓰다 보니까 한국의 IT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봐요. 거기다가 뭐 반도체만 그렇습니까? 뭐 MLCC 하는 회사, 유리기판 업체들, 뭐 전기 같은 회사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IT 전반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의 소비의 상당 부분이 IT 의존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뭐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애플에 새로운 폰이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뭐냐 되게 별로다 했어요. 예. 정작 판매량은 어떻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OLED 애플에 들어가는 OLED라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도 좋아졌고 예. 거기 카메라 하는 회사들도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예.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소비가 상당수가 이쪽에 몰리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미용이라든가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쪽에 기업들이 열심히 뛰어 실적이 좋아졌죠. 예. 이런 실적들은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특히 K라는 소위 브랜드가 생기면서 예. 뭐 우리가 놀러왔던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면 하면은 언제 삼양식품 첫 하나 봤나요? 그렇죠. 거기다 국물 라면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파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로 시장이 확장되니까 어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으니까 원가가 확 내려온 거예요. 예. 우리는 원래 음식료 업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구가 줄면 음식료 업종은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근데 왜 좋아졌을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히 말씀드리냐면 예전처럼 뭐 특정 업종이 좋고 특정 업종이 나쁘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사실 IT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좋아지는 데들이 나오고 있고 예. 만약 이러다가 반도체가 정말 좋아져서 저 평택의 공장터에 더 공장을 진다. 네. 하면 관련된 장비 업체도 더 좋아지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런 좋아지는 쪽은 확실히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10월 연휴 끝나면 삼성전자 10조 나올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예, 근데 예. 그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과연 이쪽에 IT 쪽으로 지속해서 소위 현금을 벌 수 있는 수주나 매출 증가가 나올 것이냐 물어본다면 예. 그런 기업군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실적이라는 게 사실 상황이 변하면 조금씩 숫자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반도체랑 IT 쪽은 커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다들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회 요인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럼 이번에 우리나라의 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여기는 뭔가 고전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잘못 알고 이제 존버 정신이라는 게 있죠. 버티면 된다. 사실 자동차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정말 둘이 완전히 갈라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간 합의가 되겠죠. 그럼 자동차가 가치 대비 저평가 대지가 튀어오를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부터 들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뭐 일종의 버티기 전략이지만 굳이 권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기회비용이 완전히 다 놓치는 거죠. 지금 좋아지는 곳들을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아닌 소위 자동차의 단점은 지금 뭐든지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고 다 매력적인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투자를 하실 때 자동차를 그 소위 비중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조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가져가는 건 맞지만 그런 시각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고요. 한번 말씀드린 김에 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을 몇 종목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가장 실수하신 게 뭐냐면 존버하는 종목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거는 좋아지는 걸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난 걸 더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는 옳은 전략인데 내가 사가지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걸 장기 투자하는 거는 보통 그냥 팔지 않으면 나 손해 아니야. 그럼 버티기 심리라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어쩌면 피터 린치가 말했던 어쩌면 잡초에 대해 물 주지 마라. 어쩌면 그게 더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포트를 보셨을 때 자신의 어떤 보유 종목을 보셨을 때 좀 선별해야 되는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혹시 우리 증시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자꾸 빼는 게 그동안 우리 코로나 증시 때 증시 한참 좋을 때 그때 묶여놨던 돈들 이제 맞습니다. 실현해가지고 아유 그동안 미국이 더 올랐는데 다 미국으로 다시 가야겠다. 그 흐름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미국에는 더 어쩌면 워낙 좋은 주식이 많죠. 우리나라도 훨씬 좋은 기업이 많아요.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너무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요. 뭐 그걸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글로벌 유동성이 비싼 주식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주식이 왜 만들어진지를 고민하시다 보면 한국에 관련된 기업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균형 있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계속 파니까 예탁금만 늘어나는 거예요. 팔아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식을 팔면 예탁금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기자금이 매우 커 보이는데 이 대기자금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해외 주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만이 답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연휴 기간 동안 질문을 던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제 결국 여기에 대해서 큰 어떤 방향타를 손에 쥐고 있는 건 트럼프,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본격적인 관세 부과 효과가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나와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기조마저도 훼손돼 버리면 전반적인 증시 상승의 기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은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관세라는 게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소비자가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격 전가가 되면서 인플레를 자극하죠. 근데 지금 최근에 드러난 현상은 뭐 이런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경기가 망가지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자산 가격이 올라오면 자산 인플레가 났기 때문에 소비가 쉽게 안 죽는 거예요. 고용이 약간 주춤해도. 근데 시장에서 고민은 이거죠. 야, 진짜 인플레가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야 이제 국채 발행도 많을 텐데 어떡하지? 근데 한번 우리가 시계열을 매크로를 보실 때 너무 먼 미래를 전 잘 안 보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만 생각을 일단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석 전부터 해서 10월에 주식을 사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까지 뭔가 안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올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헤드라인 CPI라는 걸 잘 보시면 그냥 유가예요. 유가가 요즘 어떤지 보셨나요? 굉장히 유가는 내려와 있고요. 각국의 어쩌면 미국이 의도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더 생산해요? 더 생산하죠. 사우디도 그렇고 아니 러시아의 우랄유도 멈추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헤드라인 CPI가 과연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변수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코어 CPI라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물가인데
미국에 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최근에 논란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소위 인플레 임대료를 넣어야 된다. 주거비를. 네, 미국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코어 CPI의 핵심 요소는 소위 쉘터라는 소위 그 주거비예요. 예. 그게 마이너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물가 지표가 예. 과연 치솟을까? 좀 내용 낮다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거기다가 참 공교롭게도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내년 5월이면 파월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는 잡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물가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는 국채 발행량이 많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뭘 원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국채를 사게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아니, 그거 외에는 연준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저번에 어찌 됐던 간에 마이런이 그 청문회에서 네. 연준이 원래 두 가지 책무를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물가 아니면 고용이었잖아요. 예. 갑자기 장기금리 안정이라는 걸 앓고 나왔어요. 그렇네요. 왜 이렇게 장기금리 할까요? 결국 장기금리를 안정시켜야 모기지 금리가 잡히고 예. 그래야 집을 더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 시점에서 1년 뒤, 2년 뒤에 버블이 터지냐 아니냐 그거 논쟁을 하기 전에 일단 한 두세 분기 정도의 매크로한 흐름을 비춰봤을 때 물가가 이자를 촉발시켜서 네. 어쩌 이 판이 다 깨지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면 그동안 풀린 유동성은 상당히 자산 가격에 어쩌면 업상승을 그러니까 되먹임을 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사야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뭐 한국 주식 아닐까 보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런 시각도 있어요. 요즘 채권이 이렇게 금리가 확 내려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자금들이 그냥 미국 비테크 사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도 사실 이게 더 안전하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금을 벌을 때 채권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 논리마저도 최근에는 혼돈이 올 정도로 채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구조적으로 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평론가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니까요. 그냥 이런 생각으로 요즘의 흐름이 딱 설명이 되네요. 진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그래서 현금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가격 오르죠. 코인 가격 오르죠. 주식시장 다 오르고. 야, 이런 흐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많은 국가가 과연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약속해 준 건 줄줄이 있고 또 선거도 줄줄이 있고 전쟁도 계속 끝나지 않고 더 확전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일부 있고 그런 상황이면 이럴 땐 개인들은 진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게 세계가 다시 인플레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최근에 은 같은 것까지 엄청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전에는 그게 왜 통제됐냐면 예. 우리가 유럽을 얘기하면 항상 독일을 얘기하잖아요. 분데스방크가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 때 그 인플레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를 했잖아요. 예. 독일도 돈을 풀잖아요. 그러니까요. 선도에 서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세계가 쪼개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너네가 돈을 풀면 너네 좀 자제하고 뭐 이런 소위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따로 노니까 같이 금리를 내린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5년 10년 뒤에 우리는 훨씬 더 비싸게 돈을 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여행을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을 어쩌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시간의 어떤 위험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는 불가피합니다. 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에 나선 게 주가 지수만 보고 있으면 괜히 좀 약간 불안해 하시지만 뭐 이거 뻔한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돈의 양을 생각한다면 뭐라도 투자에 나서야 돼요. 예. 그게 어쩌면 뭐 피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글로벌한 변화들 속에서요. 전 세계의 유동성은 자꾸 풀려지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여러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여기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미국과의 관세 설명을 앞서 다 해주셨으니까 이젠 중국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여쭤보면 과거 우리나라 환율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의 전반적인 위상이 약세인지 강세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실적이 또 연동되다 보니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그럼 이제 미국과 중국이 따로 노는 초입인데 앞으로도 우리 증시, 우리 기업의 실적, 중국의 영향을 계속 조금 더 받게 될까요? 받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좀 다른 영향도 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케미칼 산업이죠.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이쪽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원래 케미칼이라는 게 이 캐파가 저희 생산량이 늘어나는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문제가 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 러시아에서 싸게 우랄로 가져와서 생산하니까 훨씬 유리했죠. 근데 이제 중국 스스로 먼저 그걸 깨요. 구조조정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좀 돌아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구조조정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가 분리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된 산업들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도저히 중국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한다고 했던 산업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갑자기 잘 되고 올해 흑자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보면 중국이 배제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초기에 이 변화의 방향이 뭔지를 잘 유심히 보면 우리가 투자에 어쩌면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회자님께서 결국 과거에 중국에 굉장히 의존했던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중국과도 우리가 분리되게 했죠. 점점점. 대표적인 게 엔터 아닌가요? 그렇죠. 옛날에 엔터 하면은 중국에서 얼마나 돈 벌어오냐를 갖고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세계를 부대로 얼마나 돈을 벌어오냐로 평가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음식료 업종은 어땠죠? 음식료 업종도 중국에서 많이 파던 업체가 되다가 그게 아니라 세계로 나갔던 사양식품이 된 거고 화장품은 어떻죠? LG생거는 지금까지 주가가 형편없을 거예요. 중국 익스포저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APR 같은 회사는 흑인까지 쓰는 어쩌면 그걸 만들어서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특정 이게 지금 업종을만 내에서의 분할 보더라도 어쩌면 어떠한 기업이 의사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버넌스 개혁이 왜 주식에 좋냐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단순하게 거버넌스 개혁을 해서 배당해 주니까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를 잘 못하면 경영진이 쫓겨나는 게 거버넌스 개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한 기업들은 좋아졌는데 왜 여전히 오너들 일가의 지시만 따랐던 기업들은 저 모양이냐는 거죠. 이래서 백화점만 놓고 봐도 어떻죠? 현대백화점은 상당히 주가가 좋은 편이에요. 가능성도 보여요. 왜냐하면 일본 가시면은 일본의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에 안 오란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응한 기업들은 좋아지는 기업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 속을 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어쩌면 중국과 미국이 분리되는 걸 활용하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여전히 중국 시장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중국은 상당히 부정적인 변수로 남을 거라는 거죠. 전 갑자기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괜히 가슴이 갑자기 좀 마음이 편해지는 확대 해석을 하고 싶은 게 한번 들어봐서 평가해 주세요. 야, 이거 잘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지향적이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의 시장은 그 시장을 막 박차고 들어갔던 중국 제품들을 미국이 중심에 대해서 막아주니 다시 잘하면 우리 한국의 제조업의 제2의 부흥기가 도래하는 거 아닌가. 너무 확대 해석일까요? 뭐 그거 우리가 하는 게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네요. 직접 그렇죠. 하자고 하니 자꾸 미국이 자기가 제조업을 하니 미국 가서 하라고 하니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렇네요. 우리나라에도 러스트벨트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공장이 다 옮기. 자동차도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있으니까 관세를 맞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을 가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진국이 되고 소위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쩌면 상당히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예. 우리의 소비를 버팀목을 할 수 있는 것도 자산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끝없이 돈을 주식시장에 흐르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안에서만 해야 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겠죠. 예. 그게 AI 생태계 아니겠어요. 예. 그쪽에 투자되는 기업들이 무엇이 선택된지 간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있었죠. 최근에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두나무 뉴스가 이렇게 큰 화제거리가 된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생태계를 통해서 예. 뭔가 우리는 또 판이 만들어지는 거냐? 이러한 소위 내러티브가 작동되면서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아까 소위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과 미국이 협조하는 시대에 좋았죠. 네. 우리도 중국의 물건 같이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갖다 팔면 우리는 열심히 미국에서 돈 벌어 미국 국채 사주고. 네. 그러면 적당히 서로 나눠 먹고 사는 삶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전쟁도 나고 뭔가 갈라졌어요. 이거는 예. 되돌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된 이상 그 사실 경계선이 생기는 세계에 부합되는 산업들은 좋아진다. 대표적인 게 경계선을 하면서 좋아진 산업이 있었잖아요. 방산업종이었잖아요. 네. 언제 전 세계가 이렇게 군비를 다시 확대했나요? 음. 근데 전 세계가 아마 다 재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군수산업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매력을 이미 한번 주가 반영된 거고. 그렇네요. 중국 갈라지면서 좋아진 거 또 있죠. 조선도 그러하죠. 예. 조선이 많이 중국이 쫓아왔는데 조선 중국 배는 어느 항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맞아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많은 산업들이 저 낙후되어 있던 케미칼, 뭐 조선 이런 것들이 다 왜 살아? 디스플레이 이게 왜 살았냐 물어보면 아까 사회자님이 생각하셨던 좋은 시나리오에 현재 이미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 산업은 한국이 끝났어 하던 것들을 잘 뒤져보셔야 돼요. 네. 지금 이미 중국이 소위 경제개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산업들은 상당히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그게 주가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 전후로 많은 학자분들 중에서 한국 제조업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요즘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버티고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또 약진하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도 요즘 많습니다. 자, 이런 산업 전반의 흐름은 뭐 위정자분들이나 아니면 학계의 고민으로 놔두고 오늘은 평론가님 오셨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투자 입장에서 하나 여쭤보면요. 이런 큰 흐름들을 다 종합했을 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립식으로 우량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은 걸 조금씩 사놓는 게 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나눠 사는 코스트 에버리징하는 전략이 제일 좋은데 예. 그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네. 이런 기업들을 사놓고 좀 오래 보세요. 삼성전자 좋은 기업입니다. 그럼요. 네.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개인들 다 팔고 계시지만 그것도 있고 뭐 네이버 같은 회사도 계속 좋아지지 않겠어요. 예. 뭐 지금 뭐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지만 뭐 그런 것만 있을까요? IT에 굉장히 대표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다만 그런 기업들을 한 번에 어느 날 딱 마음이 딱 오늘 라디오 듣고서 그럴싸한데 내 돈 갖고 다 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 근데 난 연휴 좀 지나고 좀 나눠 사보고 뭐 올해 말까지 좀씩 사볼까? 아니면 좀 장이 안 좋아서 뭐 갑자기 트럼프랑 뭔가 문제가 생겼네. 뭐 장이 급락했대는데 그럴 때 좀 사놓으시고. 예. 내년이나 내후년을 바라보고 하신다면 그게 투자겠죠. 맞아요.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많은 경우에 자신의 선택이 원샷 원킬처럼 한 번에 맞기를 바라시는데 예. 우리는 가격을 통제할 수 없어요. 네. 미스터 마켓은 변덕스럽고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 조울증 환자의 어쩌면 상황을 잘 보시면서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언제 사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걸 내가 투자의 대상으로 삼냐예요. 그걸 먼저 정해 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내가 관심을 갖고 같이 가겠다는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좀 변동성 요인이 생겼을 때 주식을 사신다면 그것도 좋은 투자가 되고 그것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ETF가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네네. ETF를 뭐 어떤 그런 성장하는 쪽 중심으로 사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네. 아까 처음에 제안하신 것처럼 결국 한국 시장을 사자 이것도 방법이죠. 근데 저 같은 여의도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아니 저것도 있네요. 배당 관련 것들. 배당. 그 소위 저는 과거에 직장 작년 말까지 다닐 때는 네. 퇴직연금의 상당수를 배당 펀드에 넣었어요. 편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쩌면 더 안전하게 예.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급변하는 이 증시 흐름 그리고 경제 흐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명쾌하게 설명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